결론부터 얘기를 하면은 우리나라에는 한 50개에서 60개 정도 증권사가 있는데 알아뒀으면 하는 증권사 한 10가지 정도예요. 이거는 다 일일이 비교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만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원희아입니다. 제 영상 보면서 공부하고 계신가요? 딴 얘기를 먼저 해보자면은 제가 투자를 처음 했을 때가 2014년 겨울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같이 투자를 시작했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되게 공격적이어가지고 저랑 반대였죠. 그래서 저한테 내기를 하자고 한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기를 뭐 한 달 정도 투자해가지고 수익률 높은 친구가 밥을 한번 사자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저는 안전지향적이니까 그런 내기 이런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길 것 같아가지고 한번 응했던 적이 있어요.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졌으면 얘기 안 하겠죠? 제가 이겼어요. 그때 왜 좀 이길 거라고 생각했냐면 바로 이 증권사를 고르는 것 때문에 그랬어요. 그 친구는 좀 대충 해가지고 그냥 막 빨리빨리 하고 마음 급하게 하는 친구였고 저는 디테일한 거 따지고 투자하고 막 이런 걸 좋아하는 편이었어요. 저도 좀 급하긴 한데. 근데 이 증권사 수수료라는 게 그냥 대충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서 하면은 수익이 좀 안 나요. 그러니까 수익이 덜 나요. 똑같은 투자를 똑같은 시점에 똑같은 단가로 했다고 해도 저는 그걸 체크를 하고 수수료가 적은 데서 시작을 해서 이 친구를 이길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도 증권사를 골라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세 가지 측면 얘기를 할 겁니다. 첫 번째는 안정성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비용 얘기를 하고, 세 번째는 편의성 얘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세 파트 체크를 하면은 아마 완벽하게 고르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제가 어떤 식으로 얘기하고 어떤 요소들을 체크하는지 여러분들도 참고해서 스스로 체크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안정성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안정성은 빼놓을 수가 없는데 아마 안전지향인 저랑 성향이 비슷하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볼 거기 때문에 먼저 알아야 될 기본 개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할 때는 주식이랑 ETF에 투자를 할 거예요. 주식 ETF는 증권사를 뭐 잘 고르거나 그런 거랑 큰 상관이 없어요. 증권사가 망해도 주식이랑 ETF에 들어간 돈은 뭐 위험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주식에 투자한다 이러면 그 회사 주식, 그 회사 삼성전자 주식이니까 삼성전자 이런 데를 이제 잘 체크를 해야 되는 거지 증권사가 망하냐 안 망하냐는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ETF도 마찬가지예요. ETF를 만든 자산운용사가 있어요. ETF는 증권사에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ETF는 자산운용사에서 만들고 또 자산운용사에서 ETF에 뭐 어떤 돈들이나 이런 것들을 수탁하기도 하고 해서 내가 어떤 증권사를 통해서 ETF 투자를 했는데 증권사가 망했다. 그래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 돈은 지켜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왜냐하면 증권사는 그냥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중개처, 그러니까 유통하는 역할을 할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쉽게 비유를 하자면은 증권사가 이마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마트는 뭐 농심라면, 오뚜기라면, 어디 뭐 팔도라면 이런 거 제조사에서 만든 상품을 가지고 와서 소비자들한테 파는 형태잖아요. 이해되셨죠? 마찬가지로 증권사도 어떤 자산운용사에서 만든 상품, 그 다음 어떤 회사 주식 이런 걸 가져와 가지고 소비자들한테 판매하는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마진을 가져가는 구조인 거예요. 그러면 아니 증권사를 볼 필요가 아예 없는 거 아니냐? 또 그건 아니에요. 두 가지 경우 정도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발행어음에 투자를 한다. 우리 저위험 상품 공부할 때 발행어음 얘기했잖아요. 발행어음 같은 경우는 증권사 신용을 바탕으로 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증권사가 뭐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났다. 그러면 이 발행어음도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제가 예전 영상에 설명드렸듯이 발행어음을 발행하는 증권사들은 정부 인가도 받은 아주 거대한 증권사 4곳만 지금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리스크가 엄청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행어음 상품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다 보면은 어떤 자산들은 ETN이라는 상품을 통해서 투자를 해야 돼요. ETF 말고 ETN. 이 ETN은 증권사에서 만든 상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가 넘어가거나 하면은 이제 약간 좀 위험할 수 있겠죠. 이런 두 가지 경우는 증권사 안정성을 따져야 돼요.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은 우리나라에는 한 50개에서 60개 정도 증권사가 있는데 알아뒀으면 하는 증권사 한 10가지 정도예요. 순위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자기자본 순위라고 해서 1등부터 10등까지 금융투자협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순위를 매길 수 있어요. 이 자기자본이라는 것부터 얘기를 하면은 자기 자본은 부채를 제외하고 내 돈이 얼마 있냐 뭐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안지향이라는 회사가 자본이 뭐 100억 있다 하면은 이 중에서 부채가 예를 들어서 99억이야.
그러면 안지향에 돈 빌려줬다가 못 받을 확률이 높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100억이 오로지 순전히 내 돈이야, 순자본이야. 그러면 돈 받을 확률이 높겠죠? 이런 것처럼 자기 자본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 증권사들 순위를 매기고 안정성을 체크를 보통 해요. 1위부터 10위까지 보면은 1등 미래에셋, 2등 한국투자, 3등 NH투자증권, 4등 삼성, 5번 KB 이 정도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얘기할 7등에 이제 메리츠증권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보시면 좋겠죠. 두 번째 얘기할 걸로 넘어갈게요. 그건 이제 수수료예요.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친구랑 대결을 했을 때 제가 이길 거라고 생각한 이유는 제가 수수료를 일단 절감하고 시작했으니까 똑같은 투자를 해도 내가 이길 확률이 높겠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수수료를 여러분들도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수수료 얘기를 하기 전에 개념 설명을 먼저 할게요. 개념을 몰라서 뒤통수를 맞았던 적이 있어요. 2018년, 2019년 이런 때. 그래서 수수료 평생 무료라고 생각했더니 여기다가 지금 수수료 부과해가지고 그랬다 이런 것처럼. 수수료 개념을 보면은 일단 수수료라고 하는 우리가 투자자들이 감당해야 되는 비용은 엄밀하게 따지면 세 종류예요. 매매 수수료, 유관기간 수수료, 그 다음에 이제 거래 세금, 이렇게 거래세라고 해요.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에서 우리 이벤트 합니다, 영원입니다 하는 거는 첫 번째 얘기했던 매매 수수료를 빵원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유관기관 수수료랑 거래 세금은 정부에다 내는 거니까 이거는 변동이 없습니다. 근데 예전에 뭐 사기당했다 이렇게 뭐 뒤통수 맞았다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매매 수수료를 영원으로 만들어 주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유관기간 수수료를 높여가지고 투자자들한테 결론적으로는 수수료를 많이 받았던 이런 행위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알아두셔야 돼요. 수수료가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그래서 증권사에서 이벤트 한다는 건 여기가 빵원이 되는 거다. 이해되셨죠?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더 분류를 해볼게요. 일단 수수료는 종류가 다양해요. 주식에 부과되는 수수료, 어떤 펀드, ETF에 부과되는 수수료, 또 채권의 수수료, 선물 투자할 때 수수료, 옵션 투자할 때 수수료, 또 뭐 특수자산 이런 것들 다양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제 영상을 보시고 쭉 따라하고 이런 저위험 상품 투자도 해보고 포트폴리오 투자도 해보고 나중에 뭐 저평가 우량주 주식 투자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나아갈 텐데 이런 커리큘럼 따라간다고 했을 때 관점에서 수수료를 체크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에 따라서도 수수료가 달라져요. 당연히 온라인이 저렴하겠죠. 여러분이 저기 어디 증권사 있어가지고 찾아가서 만들었다 이러면 수수료를 많이 부과하셔야 돼요. 그 다음 또 이제 PC로 투자하냐 모바일로 투자하냐에 따라서도 좀 달라요. 모바일이 보통은 좀 더 싼 경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알아두셔야 될 게 머니하이의 커리큘럼을 따라오시는 분들은 해외 투자를 할 경우가 거의 없어요. 해외 투자를 한다고 해도 국내에 상장된 ETF로 투자를 할 거예요. 뭐 해외에 투자를 하면 뭐가 안 좋냐면 환전을 하는 데 따라서 수수료가 또 부과가 돼요. 환전 수수료가 부과가 돼요. 그래서 이런 측면 때문에 얘는 제외하고 설명을 할 겁니다. S&P 500 투자한다고 해도 국내에 상장된 걸로 투자하지 해외에 있는 스파이나 QQQ 이런 걸로 투자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이건 설명 또 한번 드릴게요. 그럼 이제 분류를 했으니까 수수료 개념 알았고 어디서 투자하냐 어떻게 투자하냐에 따라서 수수료가 달라진다 이해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설명드릴 거는 첫 번째 환전해서 투자 안 합니다. 두 번째 PC로 투자 안 할 거예요. 제가 매매를 PC로 안 한다는 거지 분석이나 이럴 때는 컴퓨터로 하셔도 돼요. 세 번째 오프라인으로 투자 안 할 거예요. 오프라인 찾아가서 하거나 이러면 꽤 비싸져요. 네 번째 특이한 투자 안 할 겁니다. 무슨 선물 투자, 옵션 투자, 머시기 투자 이런 거 안 할 거예요. 일반적인 투자만 하셔도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가 충분히 큰 수익률을 볼 수 있어요. 이런 맥락에서 10개를 측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다 일일이 비교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만할 거예요. 이제 여기 표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1등, 2등 정도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제일 싼 데가 메리츠증권의 슈퍼 365 계좌였어요. 메리츠증권 그냥 일반 계좌로 투자하시면 안 되고 슈퍼 365 이렇게 돼 있는 걸로 투자해주세요. NH투자증권이 2등이었는데 이것도 나무 앱으로 하셔야 됩니다. 뭐 QV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머리 아파 죽겠어요. 절대 투자하지 마세요. 하여튼 여기가 이제 1등, 2등이었고 나머지 이제 무난한 증권사가 미래에셋, 한국투자, 하나증권, 뭐 키움, 대신 이 정도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절대 투자하지 않을 증권사들은 삼성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이렇게 세 곳이에요. 이곳들은 단순하게 비교를 해봐도 메리츠나 NH투자증권보다 10배에서 20배 정도는 더 많잖아요. 10배, 20배 더 감당을 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셨으면 수수료도 이 정도 안에서 투자하면 되겠다 아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편의성이죠. 얼마나 편하냐 이거예요. 근데 편하다는 얘기는 되게 주관적이에요. 머니아이한테는 편한데 여러분들한테는 안 편할 수도 있고, 근데 일반적인 안전지향적이고 손실이 싫고 이런 분들 기준에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기능이 있어야 돼요. 기능은 이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기능은 시세 알림 기능이에요. 시세 알림 기능이 뭐냐면, 어떤 주식이든 ETF든 투자를 했어요. 근데 이제 내가 투자한 것보다 뭐 10%, 20% 올랐다, 혹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됐다 하면은 증권사 앱에서 카톡이든 문자든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딱 확인하고 내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알림 기능이 없는 증권사들이 가끔 있습니다. 알림 기능이 있어도 아니면은 너무 늦게 온다든지. 그래서 이런 시세 알림 기능이 꼭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조건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모바일에 있어야 돼요. 컴퓨터 들어가서 조건 검색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조건 검색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주식들을 투자해야겠다 하고서 내가 주식 시장에 딱 들어갔어요. 그럼 사실은 여기 삼성전자부터 저기 밑에 있는 막 이퓨처 이런 종목까지 한 2,000 종목 정도가 있거든요. 2,000 종목에서 내가 골라야겠다 하면은 선택지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고르기가 힘들어요. 조건 검색은 뭐냐면 필터를 하나 걸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재무제표가 플러스인 애들, 마이너스인 애들은 없애줘 하면은 한 뭐 반 줄어가지고 1,000 종목 남겠죠? 또 여기다가 필터를 하나 더 걸어요. 3년 동안 뭐 영업이익 플러스인 애들 걸어줘 하면 또 뭐 100 종목 남고, 그 중에서 또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골라보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조건 검색이 불편하게 되어 있거나 하는 증권사들은 이제 조금 이제 선호하지 않아요. 이런 게 돼야지 내가 고르기가 편해지고 시간을 아낄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영상 보시는 분들이 사회초년생이면은 지금 업무하기 바쁜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뭐 주부라고 해도 내가 이제 집안일하고 애도 봐야 되고 이렇게 바쁜데 막 주식시장 막 전업투자자처럼 보고 있고 이럴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세 알림 기능이나 뭐 이런 조건 검색 기능이 모바일에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편하다는 기준의 하나예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로그인 하거나 이럴 때 편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중소형 증권사들 중에서 앱을 만들거나 이런 뭔가 신경을 좀 덜 쓴 증권사들은 로그인 하기가 아주 불편해요. 여러분들이 그냥 앱스토어나 이런 데서 평점을 보면은 뭐야 이거 평점이 왜 이래 하는 증권사들은 로그인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학생이 공부하는 공간이 뭐 도서관을 가야 되는데 2시간 걸린다, 학교 가야 되는데 2시간씩 걸린다, 이러면은 공부하기가 쉽지 않겠죠? 이런 것처럼 증권사 앱 들어가야 되는데 무슨 보안 프로그램이 어쩌고 뭐 로그인이 어쩌고 막 이러면은 쉽지 않을 거예요. 최대한 편한 증권사를 쓰셔야지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또 객관적인 지표도 없으면 좀 아쉬우니까 하나 찾아왔는데 참고 정도 할 수 있겠다 이런 거예요. 이 증권사 브랜드 평판 순위를 보니까 1등이 미래에셋, 2등이 한국투자, 3등 삼성, 4등 NH, 5등 KB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거의 뭐 안정성이 있는 증권사들이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죠. 그래서 뭐 크게 막 따지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편한 증권사는 머니아이 같은 경우는 2018년, 19년도에 NH투자증권이 QV 같은 이상한 걸 하다가 모바일 전용 앱 나무를 냈어요. 그래서 모바일 전용으로 나오다 보니까 좀 이제 로그인이나 이런 것도 편하고 조건 검색도 되고 시세 알림도 늦게 오지 않고, 그래서 저는 꾸준히 쓰고 있어요. 제 영상들, 옛날 영상을 봐도 NH투자증권 쓰고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설명드린 메리츠 같은 경우는 수수료는 아주 낮은데 로그인 하거나 이런 게 진짜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깔려고 한번 앱스토어 들어가서 한번 메리츠 증권 검색해 보세요. 이게 사람들 평가만 봐도 이상한 얘기들이 많아요. 평점이 2.1점입니다. 배달의 민족에서 배달시킬 때도 평점 2점이면 좀 이상한 거잖아요. 그 정도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활용을 한다고 하면 장기 투자할 종목이나 뭐 ETF나 이런 것들은 이 증권사를 좀 이용을 할 생각이에요. 그 나머지 뭐 한국투자는 어떠냐, 뭐 미래에셋은 어떠냐, 이런 애들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나는 써봤을 때 상위권에 있는 증권사들은 앱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나쁘지 않았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한테 TMI 얘기하고 자주 묻는 질문까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TMI는 뭐냐면, 삼성증권에서 예전에 2018년도에 펫핑거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뭐 직원이 잘못했다 이걸 떠나서 그런 이 회사가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시스템에서 뭔가 직원이 조금만 잘못해도 이렇게 큰일이 나는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나중에도 또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굳이 이런 이슈가 있던 증권사를 선호하진 않아요. 그리고 그런 일도 있었어요. 최근에 KB증권에서 이런 점검 시간을 가졌었는데 단타를 하시는 분이 이제 뭐 단타를 하려고 했는데 점검이 잠깐 있었어서 매매를 못한 거예요. 뭐 대처도 잘 못하시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KB증권 지금 기본 수수료를 보여드렸으니까 이걸 막 해야겠다 하진 않으시겠지만 굳이 이런 이슈가 있는 증권사는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또 뭐 부동산 PF나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세 번째 TMI인데 증권사 같은 경우는 부동산 PF만 하는 증권사는 없어요. 뭐 소형 증권사 중에 비중이 크거나 이럴 수는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살펴본 대형 증권사 중에서는 부동산이 뭐 작은 게 몇 개 넘어갔다고 해서 우리한테 돈을 못 돌려주거나 그럴 만한 증권사들은 없어요. 그리고 최근에 증권사들 순이익이 잘 나온다는 뉴스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PF 문제 딛고 순이익이 잘 나온다 이런 얘기가 많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TMI 3가지까지 설명드렸고 자주 묻는 질문도 넘어가서 얘기해 볼게요. 제가 증권사 추천 영상을 매 반기마다 찍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쭉 듣고 나서 무슨 질문을 할지도 예상이 돼요. 첫 번째는 토스뱅크, 카카오증권 뭐 이런 데는 어떤가요? 설명을 해달라고. 저는 선호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토스나 카카오 같은 데서 중개를 해서 투자를 하면은 수수료가 더 높아져요. NH투자증권을 그냥 쓰면 0.01%만 부담을 해야 되는데 중개를 해서 뭐 어디 뭐 카카오나 이런 데 통해서 투자를 한다 이러면 0.015 이런 식으로 수수료가 더 높아져요. 굳이 그런 데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선호하진 않습니다. 근데 뭐 특판을 한다 이러면은 뭐 좀 쓸만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키움증권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키움은 아쉬운 점이 뭐냐면 CMA 기능이 없어요. 그냥 일반 계좌고 예를 들어서 내가 1억 원을 넣었다. 근데 이제 저를 따라서 이제 차곡차곡 실력을 늘리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1억 원을 넣지는 않을 거예요. 소액부터 투자를 하지. 그래서 1억 원을 넣고 100만 원 투자를 하고 나머지 9,900만 원 굴러가야 되고 이런데 키움은 이게 없어가지고 9,900만 원을 따로 뭔가 뭐 RP를 매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치를 취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귀찮기도 하고 별로 선호하진 않아요.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벤트 지금 어디 증권사에서 하는데 여기로 해야 되지 않나요? 이 질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어떤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었다. 사회초년생 때 월급 통장 여기 만들었다. 아니면 군대에 갔는데 나라사랑 카드 이거 만드는 것 때문에 신한에서 통장을 만들었었다. 하잖아요? 그럼 계속 그 은행만 쓰게 돼요. 이걸 락인 효과라고 하는데 이런 금융권에서는 이 락인 효과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처음 거래하시는 분들한테 막 혜택도 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증권사에서 이벤트를 한다고 그 증권사에 락인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땡땡 증권에 평생 무료라고 해서 거기 들어갔어요. 그럼 이제 이 계좌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뭐 우리 와이프 계좌도 만들어주고 우리 애들 계좌도 만들게 되고 뭐 연금 계좌도 만들게 되고 포트폴리오 투자 계좌도 만들게 되고 계좌가 많아져요. 100%입니다. 이거는 100%예요. 근데 처음 계좌만 혜택을 주고 나머지 계좌들은 혜택을 안 받다 보니까 아까 수수료 차이가 뭐 10배, 20배라고 했잖아요. 나중에는 내가 수수료 부담을 많이 하고 있게 된 모습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벤트에 연연하기보다는 그냥 애초에 기본 매매 수수료율이 낮은 증권사를 선택하시는 걸 추천하고 싶어요. 그 다음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저는 무료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수수료 떼가가지고 마이너스가 됐다. 이거 뭐냐? 이런 질문도 가끔 있어요. 이건 이제 설명드렸듯이 매매 수수료뿐만 아니라 거래세랑 유관기관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NH투자증권 쓰고 있는데 QV인데 어떡하죠? 이런 질문도 진짜 많았어요. 남으로 바꾸세요. 남으로 바꾸세요. 자, 그 다음 이제 뭐 공모주 투자 중인데 저는 그럼 여기서 써야 되나요? 이것도 좀 안 맞는 얘기예요. 수수료 종류가 여러 가지라고 했잖아요. 공모주 투자하는데 수수료는 또 별개입니다. 그건 이제 따로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이 정도까지 설명드리면은 제 이제 친구 얘기도 했고 증권사 안정성 얘기도 했고 자기자본 얘기도 했죠. 수수료 얘기도 했고 수수료 구분도 다 되셨죠. 그 다음 이제 편의성 얘기도 뭐 제 주관적인 얘기지만 첨부해서 설명을 드렸고 마지막에 TMI랑 자주 묻는 질문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영상만 보셔도 돼요. 무슨 뭐 블로그 또 뭐 체크하고 하잖아요. 헷갈리기만 해. 이 영상 보시고 여기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선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네.